영차. 안녕하세요. 벌써 망한 것 같은데. 안 하면 안 돼. 수능 끝나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네,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뭐 좀 쉬고 아무래도 내년 준비를 했죠. 저기 좀 되게 이게 중요한데 그 교재를 만들었어요. 교재. 지금은 만들고 있는 중이고 작년에 미뤄타 할 교재가 없어가지고 올해는 좀 이제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그걸 좀 보면서 그러니까 복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재를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재가 없으면 저기 프린트로 이렇게 주면은 좀 이게 제가 뭐 내용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수업 들으면서 이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수업할 내용은 이미 교재에 어느 정도 다 넣어놓고 수업을 들었으면은 이제 충분히 교재를 보면서 복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다 이제 줄글 형식으로 기존의 교재 같은 거는 뭐랄까 기존의 교재는 읽는 책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용이 크게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개념이 좀 정리되어 있다거나 어떤 내용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다거나 따로 가르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교과서 외에 가르치는 내용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써놓는 정도? 그런 정도에서 교재가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교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 공부를 하는 그 학생 입장에서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습 영상 이런 거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복습 영상 같은 건 다 주잖아요. 근데 복습 영상 보는 것도 사실 근데 또 시간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어떤 내용을 선생이 어디 설명했느냐 이런 게 좀 찾기가 또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저도 이제 영상 다 찍어서 복습 영상 주지만 그거를 이제 내가 설명한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이 다 교재에 줄글로 쭉 적혀 있는 걸 다시 이제 집에서 찬찬히 그 교재를 같이 보면서 영상하고 복습하는 거 하고 그냥 복습 영상을 보는 거 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복습 영상을 보면 그냥 수업 한 번 더 듣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수업을 들을 때 애들이 막 이렇게 써야 되는지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걸 아니면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도 좀 곤란을 겪는 학생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수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이제 대가리 그러니까 생각을 좀 이렇게 잘 해가면서 선생님이 말하는 걸 최대한 뇌를 확 굴려서 이해를 잘 하려고 하고 선생님의 말과 행동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물론 그 쓰는 행동이 같이 들으면서 이루어질 때 자기가 이거 중요하다 싶은 거는 이렇게 메모도 하고 이러는 건 어떻게 보면 기본이기도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내가 푼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는다든지 근데 사실 그게 써도 솔직히 그건 의미가 별로 없죠. 의미가 별로 없고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사실상 병행하는 거가 보고 머리 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쓰면은 머리가 멈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이제 그러니까 교재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뭐 별표 치고 밑줄 긋고 사실 권장은 안 합니다만 저기 책이 더러워지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책은 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쓴 사람이 글을 써놨으면 다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재수할 때 진짜 교과서 많이 봤고 과학도 교과서를 많이 봤는데 진짜 보면은 다 하이라이트 그렇죠. 모든 줄이 다 중요하니까 글 덩어리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고 맥락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라서 어디만 이렇게 딱 줄 친다고 여기 한 줄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내용을 공부하는 학생이 이 선언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 덩어리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건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물론 내가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 나 여기는 되게 인상 깊게 들었어 그런 류의 표시 같은 거는 해도 좋지만 능동적인 거니까 좋은데 뭐 그냥 좀 안 하는 걸 추천한다. 그러니까 글을 그냥 써놓은 걸 다 잘 읽어라.
어쨌건 막 풀이를 쓰고 그냥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고지고대로 막 쓰고 이런 거보다는 수업 때는 수업에 잘 참여하고 집에 가서는 내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제가 진짜 이렇게 줄로 다 풀어서 글로 써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면 복습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과목이나 그렇지만 복습이 중요하고 여러 번 이렇게 많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 번 읽을 가치가 있는, 반복해서 읽으면 읽다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되고 좀 더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아, 이 책에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잘 쓰여 있구나 이런 걸 알아가면서 이해 정도가 높아지는 그런 책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책이라면 뭐 좋은 책일 텐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꿈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책을 쓰는 거. 읽고 또 보고 이러다가 그 책이, 그 학생의 그 책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번 본 거죠. 손때도 많이 타고 그러면서도 자주 봐도 새롭고 나한테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수능 수학 공부하면서 내 책이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책을 쓰는 게 제 꿈이었죠. 그래서 이제 20살 되자마자 좀 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당시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좋은 학교 갔다고 해서 뭐 고등학생에서 며칠 지난 건데 갑자기 내가 책을 쓸 만큼의 전문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목차 쓰고 한 3페이지 쓰다가 야 이건 아니다 이러고 지우고 버리고 이러다가 10년 지났죠. 이제 30살 되니까. 근데 이게 여러 가지도 경험하고 좀 전문성도 늘고 애들도 가르치면서 어떤 문제들로 어떤 설명을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게 좀 정리가 머릿속으로 되다 보니까 그냥 사실 원래 책 쓰려고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막 구성을 해서 내가 막 써야 되나 근데 머릿속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차는 기깔나게 써놨는데 쓸 내용이 없는 거지. 근데 지금 써보니까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써지는 거고 그거를 조금 이제 애들이 이해하기 쉽게 순서를 잘 정해서 목차를 구성하는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독학서로 써도 될 정도로 자세하게 쓰고 있거든요. 물론 목적은 내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 내가 없을 때도 영상과 함께 본다면 최고의 효율을 좀 얻을 수 있는 학습 자료, 좋은 텍스트와 좋은 책 이런 거는 되게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아마 이번 달 개강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꿈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참 나도 기분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지냈냐면 좀 쉬고 계속 책 썼어요. 그럼 출판할 생각도 있으신 거죠? 출판은 아무래도 짜임새 있게 만들긴 했는데 내 책이 딱 책으로서 봤을 때 살짝의 완결성이 모자라더라도 그러니까 좀 설명이 빈약하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애들이 그냥 나한테 질문하면 그거 내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워놨는데 어렵니? 그럼 거기 보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검증 과정을 좀 거쳐서 최소 1년은 써봐야겠죠. 만든 걸로. 그래서 출판은 계획은 있습니다. 스승님 마음에도 좀 들어야 될 테니까 일단 만들어서 조만간 보여드릴 생각이긴 해요. 샘플이라도? 지금 일단 한 권 분량 정도는 거의 나왔는데 일단 그 챕터가 있으니까 완성된 챕터가 있으면 이제 보여드리면 되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샤이미 모의고사 출제팀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할 때 뭐 개인만의 철학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저는 이제 강사지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어느 정도는 있는, 사실 문제 출제한다는 게 되게 쉽진 않아요. 저는 이제 그리고 수업을 또 9할 이상을 기출문제로 하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를 저는 정말 좋은 문제들이고 공부할 게 많은 문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만든 몇몇 문제와 모의고사 몇 회분 이제 이걸 제외하면 1년의 모든 수업을 기출문제 가지고만 했거든요.
그 문제라는 게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 그냥 그 문제 어떻게 푸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쉽죠. 엄청 쉽고, 근데 쉬운 만큼 애들한테 좀 잘 와닿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학습 효과. 왜 그렇게 푸는지, 뭐 이것도 좀 상투적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푸는가. 앞에 있는 선생은 어째서 그런 생각들을 이어나가면서 그 문제의 풀이를 그렇게 완성하였는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의 풀이가 나오게 된 과정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 문제의 풀이가 무엇이다를 배우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다들 수학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경험해 봤겠지만 앞에서 선생님 문제 풀어주는 거 듣고 집 가서 다시 풀어도 똑같은 거 푸는데도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태도적인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태도와 자세가 기본적으로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글로써 가르칠 수는 없는 거라서 아무래도 태도와 자세에 대한 거는 그 수업 과정에서 정말 여러 번 강조하게 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귀에 피딱지 날 때까지 갖춰야 될 자세나 마인드 이런 거는 아무래도 공부가 아닌 다른 거를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태도와 자세가 일순간에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니까 제가 하는 수업은 이제 문제를 풀더라도 그냥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가 아니라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사고를 할 수 있고 그 사고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막혔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실제적인 부분을 가르치려고 하고요. 그것들이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장 갔을 때는 자기 혼자잖아요. 혈혈단신으로 가는 건데 뭐 아무런 그 대비 없이 그냥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요. 그럼 그때 뭘 해야 되냐? 막히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게 또 되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무기들, 학생들이 무기를 머릿속에 지니고 갈 수 있게끔 제가 여러 방법과 패턴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얘기가 샜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는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다 정도에서 학습과 공부를 그치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공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말 많이 설계해 놓고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한 문제를 공부하더라도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풀이뿐만이 아니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냈느냐, 어떤 개념을 묻느냐, 여러 풀이가 있는데 그 풀이 중에 무엇이 적합하겠느냐, 교과 개념에 맞는 풀이는 무엇이겠느냐, 왜 이 문제를 좀 틀렸을까,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가, 내가 개념을 모르고 있는 부분은 무언지 또 짚어주는 문제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6월, 9월 모의고사 문제랑 수능 문제는 조금 제 생각엔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6월, 9월은 약간 회초리성 문제다. 너 이거 틀렸냐? 아니면 이 문제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러면 너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 거니까 그게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문제 해결에서의 태도와 자세가 될 수도 있고 사고력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거를 문제 하나에 그렇게 녹여낸다는 게 아주 딱 봐도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평가원이라는 집단은 매우 전문성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걸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걸 실현시켜요. 근데 그 정도 급의 문제를 저는 못 만들죠. 아무래도. 혼자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 정도는 못 만들고 그냥 평가원이 하는 거 뭐 신용 정도만 내는 정도. 그리고 내가 가르친 내용에 대한 확인.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걸 배우고 문제에서 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렇게 대처하라. 막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이 문제에서 잘 나오고 있느냐. 이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친 내용에 알맞게 문제를 또 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를 해서 저는 확인하는 거죠. 애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정도의 목적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고, 문제는 또 실력평가에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너 이 문제 틀렸다는 것은 해당 개념을 모르는 것이다. 이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자세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모르는 애는 틀려, 아는 애는 맞춰. 이게 거의 이분법적으로 완벽하게 된다면 그게 엄청 좋은 문제인데 그 정도 수준은 제 생각에 평가원 문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모르는 애도 맞추는 경우가 존재하니까.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평가원이 좀 봐주는 측면이 있다. 완벽하게는 몰라도, 그러니까 원래 10을 알아야 맞추는 건데 한 6 정도만 알아도 맞추게 해주겠다. 아무래도 이런 건 있는 거죠. 너무 엄격한 선생님이면 안 되니까. 그럼 애들이 기죽잖아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문제를 문제를 만들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드는지. 철학. 네, 철학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목적. 그래서 그 철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목적은 내가 한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의 나의 판단.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너 이 정도면 잘했다. 안심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좀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평가원 기출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좀 저는 그 확인 이런 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잘하나? 그거를 새로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그걸 잘 풀었다. 그러면 나도 내 스스로에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새로운 문제들을 갈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좀 이제 충족을 시켜주긴 해야 되니까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주는 것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그냥 양이 너무 많아진다고 해서 실력이 는다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실력을 확인하려면 그 문제가 좋은 문제여야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평가원이 생각하기에 원하는 정도가 있을 텐데 능력치가 내가 그 능력치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이 문제는 좀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좀 핀트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내가 평가원이 원하는 내가 봐야 될 그 시험의 기준 능력치를 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그런 면에서 평가원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만들기도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모의고사는 막 90점 막 이렇게 많이 맞다가 평가원 시험만 보면 갑자기 막 80점대, 70점대도 찍히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래도 좀 괴리가 있는 거겠죠. 어떤 시험을 보는데 그건 잘 보는데 평가원 시험만 봤다 하면 와장창창. 그러니까 문제의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적인 사설 모의고사들의 난이도는 평가원 시험 문제의 난이도보다 좀 꽤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어려운데 더 잘 보니까.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가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평가 영역들에 대해서 반영을 잘 못하고 있고 네. 어떤 영역에서 특화돼서 문제를 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특화된 학생들은 사설 모의고사 더 잘 풀 수 있는 거고 네. 반면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원 문제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틀릴 수가 있다. 네. 이것도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학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그 학원에서 부과하는 숙제의 양, 과제의 양, 컨텐츠의 양 이게 너무 많아요. 저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시킨 거 막 진짜 주는 만큼 다 한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양이라고 보거든요. 국어 이만큼, 수학 이만큼, 영어 이만큼, 과학 이만큼 막 이렇게 주면. 그래서 알아서 이제 선별해서 하긴 하겠지만 그 수능 이거를 잘 보려면 아무래도 모든 과목 간에 전 과목 간에 내 실력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춰서 공부 시간을 좀 잘 써야 된다. 근데 다른 과목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수학만 해서라도 수학만 봤을 때 저한테 배우면 많이 안 줘요. 그러니까 숙제를 막 이만치 준다. 뭐 문제 막 많이 풀어라. 저는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수학 공부할 때 필요한 기본 양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너무 적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겠죠. 적정한 양의 공부 그게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로 뭐 이게 과학적 데이터는 아니지만 일단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전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이제 엑소학습법에 의거해서 한 문제를 그냥 풀고 버리는 정도의 공부가 아니라 한 문제를 좀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공부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 이걸 뭐 한마디로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 한 문제에서 공부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를 스스로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기출 분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공부하라고 내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야지. 그러니까 선생한테 그러니까 배워야지 그거를.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도 그거 알아내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수준까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지침을 내가 주기 때문에 거기까지 따라오면 된단 말이죠.
거기까지 따라오고 수업 잘 듣고 복습 잘하고, 사실 그러면 풀어야 되는 문제는 기출문제 정도로 충분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그렇다고 새로운 문제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 개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연습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나 잘 배웠으니까 이번 시험 잘 봐야지 하는 그 실전 경험을 필요로 하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봐야 될 거는 그날 이제 수능 날에 결전을 벌이러 가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연습은 필요해서 그거를 위한 충분한 회차는 있다 이거죠. 저는 뭐 그런 면에서 한 달에 한 번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공부를 했어, 시험을 봤어. 근데 뭐 마냥 잘하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고쳐야 될 것도 있고 이럴 거니까, 근데 그거를 그 시험지를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을 내가 한 달도 안 돼서 다 고치겠다, 오만이죠. 최소한 한 달의 간격은 줘서 반성과 보완의 작업을 거치는 시기를 주고 한 달 간격으로 보는 게 전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선생님의 철학에 대한 거는 얘기를 다 나눈 것 같아요. 뭐 평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딱딱한 얘기 말고 저랑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오셨고 중학교 때는 뭐 같이 그때는 전교권 싸움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 고등학교 때 수학 성적이 계속 전교권 내에 있었죠. 그게 학생부 띄워보면 나오긴 하는데 거기 석차도 나오던가?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학 갈 때 일반 전형이라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라고 그걸로 갔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막 이렇게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도 어느 고등학교가, 그거는 또 익히 아는 사실이고, 과거 애들은 뭐 내신이 막 5점대여도 서울대에 가더라, 그런 경우를 막 들어보니까, 그런 걸 이제 종합해 보니까 이게 걔네들이 보는 어떤 다른 점수가 있는 게 아니냐, 평균을 가지고만 평가하는 건 아니구나. 일반 전형은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데 어떤 시험의 평균, 표준 편차, 나는 몇 점을 받았는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환 점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90점을 받았다 해서 90점이 아니라 어떤 평균과 어떤 표준 편차가 있는 그 집단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다, 그게 나의 90점을 달리하는 요소일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환산을 해서 이전 그 선배들, 우리 학교, 내가 우리 학교 학생이니까 우리 학교 데이터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선배들, 그 사람들의 Z 점수를 다 변환시켜서 봤는데, 1차가 서류 합격이잖아요. 서류만으로 합불이 결정나는 건데 거기서 합격선이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게 내가 1학년 끝나고인가 2학년 중간쯤인가였는데 그때 보니까 내가 좀 모자란 거예요, 그 커트에서 봤을 땐. 그래서 이제 그거 맞춰가려고 되게 노력을 했죠. 근데 또 뭐도 봤냐면, 생각을 해보면 또 평균 점수라는 건 한국사, 뭐 음악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근데 얘들이 한국사를 수학만큼, 난 이과 가야 되니까, 특히 수학교육과 가야 되니까 수학과 한국사를 1대1로 볼까, 수학과 음악을 1대1로 볼까, 그러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만 띄워놓고 아까 그 표준 점수를 또 생각해서 또 봤더니 조금 더 명확한 커트라인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데이터로 보니까 이해가 돼가지고 저는 수학하고 과학은 그쪽으로 최대한 맞추려고 수학과학에 좀 몰빵해서 공부를 했고, 내 생각엔 이거다 하고, 저는 내신 대비할 때 다른 과목은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이 남았다, 그럼 수학 공부할 거냐 미술 공부할 거냐, 당연히 수학했어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가? 근데 전체적인 비중을 수학하고 과학에 많이 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과학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거의 제 기억에 거의 한 3등 밖으로는 나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5등 밖 정도? 1등에서 5등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저는 수학하고 과학에 거의 몰빵하다시피 전체 공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제가 잘했다 이런 건 아니고 전략적인 선택을 잘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평균이 얼마 나오고 이런 거에 좀 별로 신경을 안 썼고, 근데 보통 전교등수 이렇게 하면 평균 점수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고등학교 전교등수는 많이 안 높았어요. 기억에 10등 안에 든 적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또 내가 전교 10등 안에 막 안 들고 이럴 때가 많으니까 좀 막 이렇게 가오도 상하고 나 이거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해에 서울대 붙은 게 저랑 딴 애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수학 과학은 제가 그냥 좀 더 많이 해서 이긴 것 같다, 경쟁에서. 그러니까 어떤 공부든 간에 생각보다 진정으로 많이 노력해서 좀 전략적으로 잘하면 생각보다 경쟁에서 쉽게 이기는 경우도 전 많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 지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신에 대한 얘기였고, 그럼 고3 때 6월, 9월 수능 점수 기억나세요? 수학. 제가 봤던 그 해가 수능 1컷 100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두세 번? 근데 우리는 6월도 1컷이 10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재수나 이런 건 안 했지만 평가원이 보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저는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 내에서 모의고사를 통해 반성하거나 보완해야 되는 요소를 딱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딱 대가리를 맞으면서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컷이 100이었는데 100점을 받았어요. 그때는 시험이 좀 워낙 전체적으로 쉬워서 막 29 플러스 1 막 이랬는데 29문제는 쉽고 한 문제만 좀 꽤 어렵다 이거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29문제 푸는데 한 30분 걸렸나? 네. 그리고 한 문제를 70분 동안 풀 수 있었던 시험이에요. 좀 기형적인 시험이었죠. 막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쨌건 100점이니까 이제 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나 100점 좋아, 잘하고 있다 라고 좀 착각을 아무래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100점인데 시험이 쉬웠어도 100점 맞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래도 100점이니까 그러다가 6월에서 이제 9월 동안에 공부해서 근데 난 6월 평가에 대한 성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 그대로 가자 이래가지고 겨울방학부터 6월까지 했던 공부의 방식 그대로 그냥 유지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9월까지 한 거예요. 그랬더니 9월이 1등급 컷이 제 기억에 91인가 2인가 막 그래요. 그쯤 됐던 거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3개 틀렸어요. 88? 교육청 포함해서 모의고사에서 제가 2등급을 받은 게 살면서 그때 처음이었어요. 9월에. 꽤나 많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았다고 생각한 문항 2개가 틀려서 한 문제는 못 풀었고 근데 그 시험 과정이 어땠냐면 100분이잖아요. 똑같아요. 또 30분 동안 29개를 푼 거고 이번에는 근데 그 남은 한 문제가 70분 동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안 풀리고. 네. 근데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게 내가 문제를 푸는데 내가 문제를 풀 때 그냥 막 우다다다 해서 풀리면 풀고 우다다다 했는데 안 풀리면 내가 대책이 없구나. 그 뭔 느낌인지 알죠? 우다다다다가 하다가 말려버리면은 네. 어디서 잘못했지? 어디서 잘못했지? 근데 그때 방법이 없잖아. 진짜로. 그렇게 우다다다 오케이. 우다다다 틀려 땡. 우다다다 하다가 틀리면은 그냥 지우고 다시 풀어야 돼. 근데 그때 뭐 새로운 생각이 난다던가 이게 잘 안 되잖아. 했던 거대로 또 하고 또 틀리고. 했던 걸 또 하고 진짜 이렇게 좀 발가벗겨진 느낌이라 해야 되나? 다시 할 방법이 내 머리에서 안 나오는 거야. 아무것도. 난 근데 30분 동안 나머지를 다 풀었다고 했잖아. 거기에는 2가지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데 이 2가지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개떡같이 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이게 안 됐던 거지. 하나는 결과적으로 난 2개를 더 틀렸잖아. 그러니까 검토를 안 했단 거겠지? 근데 내가 검토를 안 했겠냐고. 했어. 근데 그게 검토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계산이 맞았다. 또는 내가 했던 방법 그대로 따라가서 해보니까 맞네. 모순을 못 찾아버린.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는지를 못 보는 그런 거가 그러니까 검토 역시도 좀 훈련을 해야 되는 요소인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공부할 때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훈련이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게 검토라는 게 알겠지만 내가 했던 생각에서 틀린 부분을 잡아내야 되는 그런 게 기본인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당연히. 내가 애초에 그 문제에서 안 틀릴 거였으면 애초에 안 틀렸겠지. 이미 틀려 있다 이거죠. 내가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푼 그거에 뭔가가 틀려 있다. 그거를 되잡고 다시 올바르게 생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됐고 두 번째는 그냥 풀다가 막힌 거를 어떻게 다른 생각과 좀 더 새로운 생각을 해내면서
내가 못 풀던 문제를 그 자리에서 풀어낼 거냐.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말한 엑소 학습법 이런 게 우리가 틀린 문제를 공부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 같냐면 오답 노트라는 게 너무 일상적인 게 돼서 우리 때는 원래 좀 나이 좀 한 초등학생 때 그때는 오답 노트 없었잖아. 기억나? 그러니까 오답 노트가 우리 한 막 초등학교 고학년쯤이나 중학교 1학년쯤 됐을 때부터 이렇게 수능 만점 장가가 그 인터뷰한 거에 저는 공부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오답 노트입니다. 이래가지고 아마 떴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거든. 근데 오답 노트란 게 수학 공부할 때는 그렇게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오답 노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답 노트를 쓰는 과정이 별로다 이거죠. 오답 노트를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틀렸다. 좀 고민은 그래도 신용은 한다. 아 역시 안 되네. 답지를 보든 선생한테 설명을 듣든 질문을 하든 그리고 그것들을 거치고 나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면서 약간 뭐 반성문 쓰듯이 오답 노트에 기입을 하는 거죠. 그거는 뭐 그게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말한 과정대로 오답 노트를 쓰면은 그냥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전 효과 있는 애 못 봤어요. 거의도 아니야. 나는 그냥 못 본 것 같아요. 나는 그 시험장 안에서 70분이 주어져도 한 문제를 못 푸는 나 새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소에 공부를 할 때 틀렸던 문제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맞춰낸 적이 있느냐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막 돌이켜 봤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억에 한 문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손 쓸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를 읽었는데 이뭔 개소리야 라든지 좀 쓰다 끄적이다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상태의 그 틀린 상태 있죠. 거기서 내가 답까지 간 적이 저는 없더라고요. 진짜 거의 0번? 그래가지고 엑소 학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틀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때 기본은 시간 간격을 두어서 그냥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익숙해지는 거 있죠. 실제로 새로운 문제가 그러니까 못 풀었던 문제가 풀리는 과정 중에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문제가 머릿속에 외워져요. 그냥 나 이거 외워야지 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번 노출되고 여러 번 보고 나 이 새끼 죽인다, 나 이 새끼 반드시 푼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보라는 거거든요. 도전, 챌린지 하라는 건데 그러다 보면 머리에 그냥 그게 새겨져요. 문제가. 실제로 나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공부를 하고 좀 얘를 정확하게 풀어내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런 과정을 저는 그 강필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많이 거쳤어 가지고 문제 자체가 아예 대가리에 이렇게 박혀버린 문제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가 좀 외워졌다. 그 문제에 뭐 어떤 표현이 있었고 뭐가 등장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표현과 상황이 낯설었는데 네. 익숙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요. 얘가 익숙해지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될 때도 꽤 있는 거고 뭐 되게 경우야 다양한데, 그래서 엑소 학습법에서 틀린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속 보는 거죠. 해결이 안 돼도 좋아요. 이제는 알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어? 어떻게 푸는지 알아? 다시 스스로 풀어봐. 틀렸어? 어떻게 푸는지 알아? 또 한번 복습해. 틀렸어? 이거 2000문제 한다고 내가 갑자기 틀린 문제 풀 줄 아는 사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틀린 문제를 풀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틀린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문제가 하고 한눈에 트이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려면 자주 그 문제에 노출돼야 된다. 안녕 오늘도 안녕. 이런 거에서 하루 있다 보고 이제 3일 있다 보고 일주일 있다 보고 또 10일 있다 보고 이런 과정으로 틀린 문제들을 좀 매니징을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문제 풀어야지 하고 틀리면 죽여 막 이러다가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패배감만 쌓여가면은 수학 공부 또 싫어진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9월 모의고사 보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모두를 깨달은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안 되겠다. 이거 내가 공부를 정말 잘못했구나. 그거를 다행히 수능 전에 알았어요. 9월 시험 덕에. 그 30번 덕에. 그리고 내가 검토를 할 줄 몰라서 틀린 문제 덕분에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또 야속한 게 알아도 내가 하던 방법을 싹 갈아엎고. 그럼 무섭잖아요. 네, 무섭죠. 불확실하니까. 야, 이게 그러면 내가 지금에 와서 9월에 와서 11월에 봐야 될 그 시험을 대비하는데 2달치를 이제 전면 개정해서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하고 나서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안 하려는 거잖아요. 그냥 지레 겁먹은 거잖아요.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일단 쉽진 않다 이거예요. 그 당시 어린 나로선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게다가 수능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게 압박감으로 다가오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일이 수능에 벌어지면 정말 참혹하단 말이죠. 내 1년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나 뭐 했지? 하면서 멍해진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좀 그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아프거든요. 패배감이 좀 들고 무력해지고. 그래서 그런 일 안 겪었으면 좋겠으니까 좀 나를 믿고 겨울방학부터 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돼 있는 학생은 정말 드물죠. 그러니까 되게 정직하고 용기 있고 성실한, 이게 제가 뭐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세, 정직, 용기, 성실. 그러니까 왜 정직해야 되냐면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고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정직해야만 그 모르는 거를 모른다 얘기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 아는 척 하면은 싫어서라도 안 알려준단 말이지. 저 새끼 모르는데 계속 아는 척 하네. 이런 식으로. 남들한테 도움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용기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2달이 남았지만 내가 지금처럼 하면 어차피 망하니까 2달이라도 이거 뭐 해보자. 그것은 용기의 덕목이란 말이에요. 디지몬에서 그것처럼. 용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실한 거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생각외로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본 덕목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 겸손, 용기, 정직, 용기, 성실, 겸손. 막 어른들이 막 이런 얘기할 때 어릴 때는 막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더 커보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성장 포텐셜이 엄청 높은 거라요. 기울기가 그런 것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성실하긴 했는데 꽤나 정직한 사람이기도 했는데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용기가 정말 이렇게 있는 사람은 또 좀 드물다고 생각하고, 그 용기를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좀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다면, 그래, 저 사람 믿고 가자, 저 사람 하는 말을 잘 따르자, 이게 사실 제일 심플하고 좋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겠지, 저 사람이 나는 아주 믿음직해, 신뢰할 만해.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옷을 사거나 어떤 이 소비를 함에 있어서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브랜드의 자아를 의탁하는 거죠. 브랜드가 그렇다고 뭐 믿지 못할 거냐? 애플 좋잖아요. 애플 아이폰 사고, 옷, 뭐 신발 산다, 나이키 살까? 뭐 나이키 사고, 이런 거죠. 내가 신발에 뭐를 막 다 봐가면서 얘는 뭐 굽이 얼만큼 있고 얘는 이게 크고 내 발에 잘 맞네, 디자인이 어떠네, 이러면서 사는 경우는 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뭐 또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고 내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를 믿고 가는 건 있는 것 같은데, 브랜드만 있고 안 좋은 제품도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약간 장인 정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장인들은 좀 약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만 알아줘도 된다, 모두가 알아줄 필요는 없다, 모두가 알 거라고 저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좀 그게 힘이 돼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절 믿고 학원에 와주고 학원을 다니면서도 절 잘 따라주고 이러는 학생들은 정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능 점수는? 수능은 100점 받았는데, 수능이 또 그러니까 저는 이게 6월은 방심했고 9월에는 들통이 났고 수능 때는 그냥 운이 또 좋았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봐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 걸러진 거예요. 평가원이 날 안 걸러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운 좋게 살아서 아우 다행이다 했지만, 그 9월 시험을 볼 때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잊을 수 없는 좀 모먼트들이 있는데, 생생한 거 있잖아요. 그때만 생각하면 이게 막 몸서리가 쳐져요. 그때 그 무력했던 나의 모습. 근데 그 경험을 애들이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선생님 입시할 때 결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붙고 연대 고대 떨어졌었잖아요. 네. 수시 6장 5장 썼었나? 한정을 안 썼나? 안 썼던 것 같은데.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아래는 붙으면 안 갈 거라서. 그러니까 어차피 안 갈 거니까. 네.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붙고 네.
연세대 서울 고려대를 떨어졌었는데 네. 그때 어떤 생각했어요? 아, 그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서울대는 제가 나름의 나의 분석. 전략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연대는 진짜 딱 그 평균 컷으로 자르는 것 같다. 막 그런 속설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떨어졌다 생각해요. 제가 평균 내신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연대에 그때 붙으려면 막 1.2인가 막 최소한 막 이랬어야 되니까 교과 전형으로. 근데 전 그만큼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됐네? 이랬어요. 왜냐면 위엔 다 붙었으니까. 카이스트는 그 면접 볼 때 교수님이 너 붙으면 내 덕인 줄 알아라? 이러면서 그 면접관 셋 중에 제일 나이 드신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었는데 거긴 붙었고 서울대는 뭐 떨어졌다 생각했죠 사실. 가서 문제 못 풀었으니까. 그랬죠. 그냥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좀 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 어떤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내년은 제가 아까 교재 얘기를 했는데 커리큘럼은 교재가 내용에 관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뭐다 막 이런 개념을 써놓는 책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관한 방법론들과 이론을 써놓는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일단 한국에는 없어요. 제가 최초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대중들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낯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어서 봤던 그 글귀가 그거예요. 대중들은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 모른다. 근데 그 필요한 게 눈앞에 있을 때는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으면 이제 열광한다 이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그냥 내가 쓴 책, 내 강의 듣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성실하게 읽어나가고 반복하고 계속 보다 보면 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썼구나 이런 게 점점 이해돼 가면서 여러 번 봐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을 거고 그로 인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 풀다 막혔을 때 생각해 볼 거리,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를 주 교재로 해서 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강의를 할 거고 대략적으로 한번 다 보기는 6월 전까지는 봐야죠. 그렇게 되고 6월을 보면 6월은 한 번의 평가전이기 때문에 평가전을 거치고 저도 잘못 가르친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틀리게 가르쳤다 이게 아니라 좀 어디를 강조했어야 되는지 뭘 더 얘기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진짜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6월의 평가전에서 학생들이 받아오는 결과를 보고 그때 대응을 하는 거죠. 저는 뭐 정해진 6월 이후에 커리큘럼은 없어요. 왜냐면 6월을 본 다음에 그 6월 시험이 가르쳐주는 그 방향성을 저는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다시 강의를 그때 만들 겁니다. 6월의 기조가 수능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6월의 기조라는 것을 수능 때 6월하고 막 똑같이 낸다 이게 아니라 6월이 제시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초리로 때리는 부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어깨를 쳤다. 어깨 훈련을 간다. 이런 거죠.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6월을 본 뒤에는 반드시 거의 한 달간 그러니까 이런 게 커리큘럼이라면 커리큘럼인데 6월을 보고 6월 본 뒤 한 달간 6월 전체 6월부터 뭐 4주간은 6월에 대한 복습 6월 문제와 어떤 기출 문제를 엮어서의 복습 6월 문제와 내 교재의 어떤 부분을 엮어서의 이제 복습과 보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뭘 더 배울 거는 항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배운 게 잘 들어갔느냐 올바르게 들어갔느냐 애가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정도라고 하면 배우는 양으로 부족하진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1월부터 뭐 개념을 다시 가르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물론 교과서에 입각해서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제가 다시 가르쳐 줄 거지만 그래서 5달이면 어느 정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실전을 뛰어도 되는 몸 상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6월을 뛰어보고 근데 아무래도 조금 부족할 수는 있으니까 9월까지는 이제 반반 정도 간다고 보면 되죠. 했던 거에 대한 보완과 아직 좀 미흡한 거, 좀 덜 배웠다 싶은 거 그런 건 좀 더 강조해서 가고
그러고 9월은 2차 평가전이죠. 근데 9월은 거의 진짜 수능 보듯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2달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이라고 마인드를 완전히 세팅해놓고 봐야지만 그러면은 약간 자체적으로 재수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뭔지 알겠죠? 9월을 진짜 수능이야 하고 나를 세뇌하고 봐. 그러면은 수능을 본 건데 평가전이었네? 이렇게 해서 수능을 또 2달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보는 거죠. 2달간은 그래서 좀 보완 작업에 더 많이 집중을 해서 좀 마지막은 깎아나가는 느낌? 뭘 더 배울 건 없을 것 같고 뭐 그게 커리큘럼이라면 커리큘럼이죠. 그때 6월 보기 전에는 실전 시험을 한 3회가량 9월 보기 전에도 한 3회가량 수능 보기 전에는 한 2회 이런 정도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분명 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수업을 듣고 싶다던가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건데 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떤 학생이 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수업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까요? 그게 가령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네. 용기, 성실 뭐 그런 것도 좋고 성실한 학생은 좋죠. 편하죠. 그다음에 용기 있는 학생은 감사하죠. 야, 근데 참 용기 있구나. 그리고 정직한 학생도 감사하고요. 왜냐면 이제 대답을 좀 잘해주고 모르면 모른다 하니까 모르면 모른다 해야 내가 설명을 더 할 거 아니에요. 알아 더 듣게. 대답을 안 하고 이제 모르는데 아는 척 하고 있으면 사실 나는 보면 알거든요. 문제 하나만 풀려보면 뻔할 뻔짜니까 나한테. 이게 안 되네? 그럼 모르는 거니까. 이제 내가 한 얘기를 따라왔으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을 던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걸 테니까 나도 이제 좀 더 어디를 설명해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하는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런 거에서 뭐 대답 잘해주면 정말 뭐 감사한데 뭐 그것도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답이 안 나온다는 건 뭐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이면 진짜 감사할 것 같냐면 그냥 그 믿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막 대단한 브랜드가 있고 네임밸류가 있고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새끼 최소한 사기꾼은 아니구나. 얘가 하는 말을 이제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를 한다. 자기가 그런 면에서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이 조금 내가 얘기한 거에 내가 좀 당신을 좀 저격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더라도 나 용기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지금 나이가 많지 않고 충분히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배우면 변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모자랄 수 있지만 어린 학생들이 지금 패배감을 배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믿고 잘 따라주면 잘 배울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뭣도 없긴 하지만 이제 믿어달라.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 이 일을 원래 정말 하고 싶었고 알잖아요. 그죠? 정말 준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10년을 도전한 거거든요. 나만의 멋있는 책, 좋은 책 만들자. 그게 좀 이루어질 것 같고 저는 뭐 딱히 취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유일한 취미일까? 그거밖에 없고 남은 시간은 그냥 다 기출문제 공부하고 수업 준비하고 그러면서 살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저는 뭐 어디 다른 수업을 하지도 않고 오직 고3 수능 보는 학생을 위해서 제 인생의 대부분을 쓰고 있다. 전 뭐 유흥을 즐기지도 않고요. 안 그렇게 생겼잖아요. 면도도 이게 안 한 게 이래요. 그냥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에. 전 제가 하는 일을 되게 잘하고 싶고 그럴 뿐이니까 이 몰골을 보고라도 뭐 믿어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거는 그 정직한 학생이고 용기 있는 학생이고 이런 거는 그러면 정말 좋은데 그냥 딱 하나 바라는 건 믿어줬으면 좋겠다. 좀 이거는 간절해요. 제가 그게 없으면 제가 하는 얘기들과 이런 것에 효과가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믿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 보고 계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망설이고 있다면 좀 너무 약 파는 것 같나? 망설이고 있다면 오시는 게 어떨까? 상담이라도 상담이라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